자, 그래서 넘어가 보죠. 자, 민법의 체계인데 채권법이 있느냐? 요거는 아직 상대방한테 지배를 하는 건 아니죠.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주세요. 어디까지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요거는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가 있죠. 아무에게나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만 요구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한테도 요구할 수가 없죠. 미친놈 소리를 듣겠죠. 그래서 이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을게요. 채권법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다 그랬죠. 그래서 이 채권법은 또 총론하고 또 강론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강론이 뭐냐? 요게 왜 채권이 발생하느냐? 채권 발생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봐가지고 우리 민법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발생한다. 뭔가 상대방한테 뭔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우리 민법은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계약을 15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만 체결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하는 거고 우리가 신용카드 계약 있죠. 이건 민법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계약 등등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민법에 전혀 없어요. 왜냐? 요 민법은 1960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60년도에 만든 입법자들이 카드 계약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프랜차이즈 계약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옛날 법이라는 거죠. 옛날에 1960년도에 만들어 놓고 가족법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재산법은 군데군데 조금 손질만 하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입니까? 드디어 재산법도 정말 손볼 때가 됐다 해가지고 확 바꾸겠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두고 볼 일이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민법에는 15가지 계약이 있는데 요것만 하는 게 아니죠.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 간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요 민법에 있는 15가지 계약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게 다 된다는 거죠. 다 유효합니다. 근데 유일한 예외가 뭐냐? 오늘 오후 시간에 공부할 것 같은데 그 유명한 103조라는 조문이 있어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그 계약은 인정하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사람 간의 합의만 하면 되니까 어떤 합의도 다 가능하다. 근데 굉장히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계약은 우리 민법에서 아예 15계약을 정형화시켜 놓았다. 근데 여기 없는 계약도 얼마든지 합의하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근데 시험은 요거는 출제를 안 하겠죠. 그냥 민법에 있는 요것만 이제 출제를 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체결한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채권이라는 것은. 그리고 채권 강론은 왜 채권이 발생하느냐 바른데 제가 지금 요 계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왜 도대체 상대방한테 채권이 발생하느냐? 불법 행위가 일어나면은 채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요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요거는요, 계약은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이죠. 원했기 때문에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를 1억 원에 팔겠다, 1억 원에 사겠다.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법에서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근데 불법행위가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죠. 대표적인 불법행위가 뭘까요? 교통사고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런 일이 발생하면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거든요. 요런 거를 법에서 인정하는 채권이라 그래가지고 법정 채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당사자가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돼야 된다. 요게 750조에 있습니다. 채권법 제일 뒤에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불법행위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법에서 제일 뒤에 있는 건데 민법 총칙 처음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법 총칙은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 물권법, 채권법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불법행위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이 한 22,000건이라 그래요.
엄청나게 다양한, 그러니까 뭐 명예를 훼손한다, 사람을 때린다, 죽인다, 뭐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난다, 뭐 온갖 일들이 다 발생할 수가 있죠. 그거를 우리는 전부 다 통칭해가지고 불법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양대 산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왜 채권이 발생하느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를 하면은 채권이 발생한다더라.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이죠. 부당이득. 어떤 사람이 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럼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당이득이죠. 절도 보면 나의 물건을 부당이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당이득이 발생하면은 그 피해자는 그 뭡니까? 손실자는 이득자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면은 부당이득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권리가 생겨야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요게 또 741조에 있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것도 불법행위만큼 중요한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오늘 한 다음 시간에 요게 많이 나올 건데 하여튼 지금은 뭔가 부당한 이득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돌려줘야 될 것이다. 손실자는 이득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거다. 요것도 만약에 법정 채권이죠.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죠.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사무관리는 민법 총칙 읽을 때는 이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민법 총칙 읽을 때 사무관리는 마지막에 나와요. 채권법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세 가지에 또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복수의 사람이 있다. 피해자, 가해자가 복수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럼 여기에다가 조문 만들어 놓고 여기 조문 만들어 놓고 여기 조문 만들어 놓으면 또 조문수가 무지무지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또 공통적인 것은 어디에 놓는다고요? 총론에 다 갖다 붙여요. 그다음 여기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 조문을 다 따로따로 만들면 조문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거를 또 총론에 이제 넣어 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총론에서 하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총론, 강론의 형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공부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래독을 다 공부를 해봐야만 민법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비로소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민법 총칙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보다 먼저 공부하신 선배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몰라도 이래독은 해야 된다. 이해가 안 돼도 이래독은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걸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래독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해독 하실 때부터는 시간이 급속도로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독 공부할 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만이 겪는 게 아니고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다. 민법의 체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일단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법도 강론하고 총론의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권법, 아까 지배하는 거라 그랬죠. 물건을 지배한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지배한다는 말은 이게 포인트가 뭔가니까 아까 채권은 뭐라 그랬어요? 계약을 맺은 그 사람, 그 다음에 불법행위를 한 그 사람에게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죠. 근데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요게 채권하고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나중에 임대차 할 때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물건을 제가 함부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한테는 이런 물건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마다 다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민법은 물권법에서 8가지만 딱 인정하고 있어요. 요거 이외에는 인정을 안 한다는. 아까 채권은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은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 인정하는 것만 되거든요. 그래서 8가지 물권이 있다. 요 8가지 물권의 기본적인 내용은 또 아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 뭐겠습니까? 소유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정 나는 물권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 힘들다 그러면 물권 자리에 소유권 넣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물권의 대표 주자는 소유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민법 총칙. 요거 이제 복습입니다. 물권법과 채권법의 공통 부분을 규정했다. 요런 거를 독일식 판데텐 시스템이라고 한다. 장점이 뭐냐? 조문수를 줄일 수 있다. 단점, 물권법과 채권법에 대한 기본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누가 이런 채권 행위와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요거 이제 우리가 3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 행위가 민법 총칙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법률 행위라는 파트를 따로 정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